일단 중학교에서만 이제 25년 있다 보니까 갈수록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영어 교사이긴 하지만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기초 학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문해력,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차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이고요. 이름은 최선경이고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는 선생님들 교육 단체와 그리고 교사성장학교, 고려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지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5년 동안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제가 일단 중학교에서만 이제 25년 있다 보니까 중1 학생들 1, 2, 3학년 골고루 이렇게 담임도 하고 교과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영어 교사이긴 하지만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기초 학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문해력,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생들 좀 생활 지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교직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고, 저의 노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서 교사라는 직업에 가치를 두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문해력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의 뜻을 찾는다던가 문법적으로 틀린 걸 찾아라, 아니면 보통 이제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필자의 심정을 알맞은 것은, 이게 정말 영어 듣기 평가 이런 데 단골로 나오는 그런 이제 발문인데, 아이들이 필자라는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해석하더라도 선생님 여기 필자가 어디 있어요? 필자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영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아이들 공부하는 이렇게 모습을 살펴보면 사회나 역사 같은 거는 특히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럼 한 문장을 읽어도 그 문장 안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사실 매일 느끼고 있고, 영어 알파벳을 A에서 G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 못하는 애들도 있고, B나 D를 헷갈린다든지, 영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말 단어 뜻,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찾더라도 그 말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진짜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얘들을 이제 이해시켜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느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원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이 짧긴 했지만 어쨌든 그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이 할 때, 물론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학교에 오는 것만큼 사실은 아이들이 타이트하게 좀 케어를 못 받은 아이들이 많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사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제 좀 자극적인 영상이나 특히 요즘 쇼츠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넘기기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약간은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공부를 눈으로 해요. 공부도 이렇게 손으로 쓰거나 이런 걸 되게 귀찮아하고 좀 이렇게 넘기면서 한다거나, 좀 듣는 데 익숙해지고 약간 갈수록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원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게 쌓여져 와야 되고 인풋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책을 읽거나 이런 문화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런 게 좀 원인이지 않나. 그리고 좀 저는 결정적 시기가 어릴 때 중요한데, 부모와의 대화라든지 그런 소통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 거의 다 맞벌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예전 제가 클 때보다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사실은 그 어릴 때의 자극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긴 하지만 부모님과의 이런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금 와서 중학교에 와서 그거를 바로잡기는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다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문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해력 부족이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이들이 이제 발문을 이해해야지 보기 중에 고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아이들이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 문법 같은 용어도 국어의 구조를 뭐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어순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아이들 주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사실 영어에서 어디에 주어를 놓고 어느 단어가 주어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어릴 때처럼 뭐 오지선다, 뭐 사지선다에서 이제 지필평가에서 정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기 생각을 묻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사전을 탔든 도움을 받아서 영어 문장으로 쓸 텐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사실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대로. 근데 저는 이제 국어가 뒷받침돼야지 영어 실력도 올라가는데 국어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영어 시간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런 문법 같은 걸 설명한다거나 해석을 할 때도 뭐 단어 뜻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선생님이 인문고전 필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은 이제 영어 교사이기 전에 저는 이제 교사고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바깥에서 보시기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냥 수업, 단순히 이제 수업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학교의 90% 이상 사실은 저는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교사이기도 하지만 담임 역할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학년 부장이라는 역할, 그래서 그 학년 전체를 제가 이제 총괄하면서 학생들 생활 지도나 물론 생활 지도하시는 부장님도 계시지만 그 학년 전체에서 이제 제가 이끌어가면서 이게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부분에서 이게 좀 뒷받침이 되어야지 학생들하고 관계 형성이나 뭔가 규칙이 세워져야지 그게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수업에 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제가 해주고 내용을 가지고 와도 아이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 지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할까 해서 예전부터 저는 사실 독서를 강조하고 담임을 하면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 이제 성찰일기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독서를 하라고 이제 독려를 계속 해왔지만 특히 이제 뭐 인문고전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 되겠다 해서 인문고전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것이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국어 실력, 문해력 이런 게 뒷받침돼야지 영어 실력하고도 연계된다. 그리고 저는 이 인성교육이나 뭐 생활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뭐 사회정서학습이라든지 마음챙김 이런 걸 되게 요즘 강조하는데 그게 특정 교과에서 뭐 그러니까 독서 교육이니까 국어 교과 시간을 한다 이게 아니라 교과를 떠나서 선생님들 전부가 사실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독서지도 생활지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문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해진다고 평소에도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 성장이 학생 성장이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주변 동료들이랑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2020년부터 생각학교 에스크 그래서 항상 질문을 품고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학교를 내세우는 생각학교인데 여기는 좀 다른 모임이랑 독서 모임이랑 다른 게 인문고전만 읽어요. 인문고전 읽고 5년 안에 100권 정도 읽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저는 이제 5년이 좀 지났는데 100권까지는 아직 못 읽은 것 같긴 한데 뭐 한 작품을 여러 번 읽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학교라는 모임 안에서 정말 어렵다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고전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되게 저는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저는 많이 좀 자랐다고 생각해요. 타인을 이해하는 정도나 왜냐하면 이제 인문고전 안에 여러 부류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왜 저 인물은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에
대입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 작품 안에서의 어떤 등장인물과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고, 내가 이 정도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뭐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화부터 냈다면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을.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뒤에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겠지라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변화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인문고전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문고전 읽기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제가 스스로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한 게 그때는 이제 교과서만 공부라고 생각해서 교과서 막 공부하느라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환경도 그랬지만 일부러 찾아서 많이 못 읽었는 게 어른 되어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교과서 이제 암기해서 시험 치고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 것이 안 됐구나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많았었고, 이제 저희 어릴 때랑 지금이랑 좀 시스템이 다른 게 지금 뭐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필평가, 요즘 지필평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간 기말고사,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보기 중에 골라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100점을 맞으면 그냥 100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수행평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모든 교과목에서 수행평가를 일정 비율 이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과를 제가 예를 들면 중간고사 30%, 뭐 기말고사 30%, 수행평가가 40%예요. 그러면 그 수행평가에 쓰기, 말하기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에서 이제 강제하는 게 아이들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원술형, 최소한 문장 단위로 쓰거나 단락 단위로 글을 쓰거나, 그다음에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구술형, 논술형 수행평가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이들이 그냥 외워서 뭐 암기해서 답을 찍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써야 돼요. 자기 생각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글쓰기 연습을 계속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저는 인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책을, 좋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인문 고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전엔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몇백 년 동안 살아남은 그런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접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필사 책인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책이 특히나 이제 읽은 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글쓰기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책 읽는 게 지금 당장은 뭐 시간 아깝고 이거 뭐 교과서 내용 하나 더 외워야 되는데 지금 굳이 책을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수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글을 많이 접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 지금 당장 뭐 중학교전, 특히 중학교에서 계속 있으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 향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쓴 인문고전 필사의 힘이라는 이 책에도 보면 이제 학생이 한 명 추천사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고1 학생인데 제가 중1 때 그 학생을 담임했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고전을 읽고 이런 걸 체험한 학생인데, 이 학생도 이런 아이들이 뭐 학원 다니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지만 이렇게 매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필사하고 자기 생각 쓰고 하는 것이 본인 이제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좀 후기를 남겨서 저는 25년 동안 아이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독서하고 생각을 쓰고 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도 꼭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전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살아남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고전은 고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고전을 처음 접할 때 어떤 작품은 이게 왜 유명하지? 약간 이런 책도 있는데 그걸 읽고 토론을 하다 보면 이래서 고전이구나라는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전은 똑같은 작품을 2번, 3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어떤 주는 교훈이 다르고, 그다음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 토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깨달음이 다른,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암기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고전이라는 것이 저는 고전 작가들이 그런 작품을 쓰기까지 그런 원동력은 저는 인류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런 작품을 보통 고전이 또 되게 막 벽돌책도 많거든요. 그렇게 장편의 그런 글을 쓰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위대한 작가들이 고전을 집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고전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나만의 생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수행평가가 도입된 이유 이런 것도 아이들의 이제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이제 암기력이나 뭐 이런 주입식보다는 요즘은 끄집어내는 교육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다 문답식으로 교육을 시켰잖아요. 오히려 이제 예전에 고전이 쓰여지던 이런 시기에는 교육이 이제 그 멘토, 멘티가 1대1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사용되던 책이 고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학생들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하는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 저는 인문고전을 읽고, 인문고전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좀 자기 생각을 정립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이 좋은 이유는 제가 스스로 고전을 접하면서 좋았던 게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좋다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명한 작가님이 요즘 이제 고전 관련된 책도 쓰시고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즘 특히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약간 보약이다, 고전이. 왜냐하면 그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 해결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특히 지금 약간 마음이 힘들고 이런 분들은 정말 고전을 읽으면 거기에서 어떤 위안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고전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인문고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레미제라블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발장 이야기가 뭐 영화로도 나와 있고, 이제 뮤지컬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전 제목을 들으면 그 작품을 다 안다고 착각하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본 거랑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생각학교 그 모임에서 레미제라블 5권짜리 전집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정말 이게 다르구나. 책을 원전을 읽으니까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책이 오히려 더 상상력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른 책 읽을 때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책을 먼저 읽고 영화나 뮤지컬을 봤을 때 좀 실망한 경우가 저는 더 많았어요. 제가 상상하던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고, 특히 남자 주인공이 저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레미제라블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발장이 자기가 이제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이제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받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걸 들어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장발장인 걸 밝힐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그 고민을 책에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그 고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재판장에 탁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장발장이다 하면서 이제 레미제라블 그 뮤지컬에서는 Who am I 그 노래가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보통은 이제 상대방의 행동만 보잖아요. 의도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 끝에 그 결정을 내려서 그 행동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장발장이라고 안 밝히고 계속 시장으로 자기 신분을 그냥 숨기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좀
포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용적으로 된 것 같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되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든지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는 스스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에 제가 인문고전을 들고 나온 이유가 학생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화해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 거고, 이런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쓰는 단어가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얘도 짜증나고 얘도 짜증나고 계속 짜증나 이 단어만 얘기하는, 그러면 왜 짜증나는지 얘기하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언어를 많이 접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인문고전 읽기를 했을 때도 어쨌든 아이들의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같이 읽었으니까 똑같은 작품을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책 말고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인문고전을 읽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에 제가 1학년 부장을 10개 반에 이제 1학년 부장하면서 1학년 한 학년에 이제 인원이 한 200명 넘었거든요. 223명, 230명 정도 됐었는데, 그 학생들하고 이제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학생들도 인문고전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다 읽을 기회를 주긴 했지만, 사실 완독한 아이는 소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표지라도 보고 이렇게 몇 장이라도 읽어본 거랑 안 접해본 거랑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10대 소년이 등장해서 그 소년이 막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스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스라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 주제가 생기니까 뭐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끝까지 다 읽진 못했던 아이더라도 친구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들으면서 나중에 다시 책을 접할 때 좀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제목은 들었고 어떤 줄거리인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짧은 영상을, 인문고전에 대해서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또 먼저 보여줬거든요. 3분에서 5분짜리.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했고, 대부분의 작품 중에, 고전 중에 이미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이렇게 드라마로 제작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줄거리를 알고 이거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니까 수준이, 그래서 다 완독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책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이라도 좋은 문구를 따라 쓰고 이제 노출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필사책을 쓰게 된 거죠.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게 한 방법이 있나요? 제가 먼저 움직였죠. 제가 이제 학년부장이고, 제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10개 반이면 이제 복도가 이쪽에 몇 반 있고, 이쪽에 몇 반 있고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도 이제 생활지도에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생활지도는 한 명이나 뭐 한 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잘 안 통해요. 우리 반만 왜 이런 거 해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생님들 협조를 구했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다 협조를 잘 해주셨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뭐 따로 과제나 숙제처럼 이렇게 뭐 집에 가서 해오라든지 그런 부담을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랑 그다음에 아침 자습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냥 잠깐씩 읽게 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책을 10반이니까 10개의 책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5명이면 이제 25권을 사서 읽고,
한 뭐 2, 3주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읽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돌리면 이제 10권을 다 읽는 그런 구조로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역할을 한 거죠. 3주 후에 뭐 이제 책 바꿀 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고 계속 이제 제가 가이드를 준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거고요. 뭘 하나를 정했으면 이제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행히 잘 따라주셨고, 근데 그런 원인은 평소에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학생 지도나 이런 거에서 앞장서서 하고 이랬던 것이 선생님들한테도 생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좀 따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하루에 뭐 5분, 10분 이렇게 읽는 거니까 크게 부담 없이, 그리고 반 전체가 같이 읽으니까 또 그 분위기에 젖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고전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사실 이제 저도 고2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집에서 진짜 아이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아이가 과연 몇 명 있을까 싶은데, 이제 함께 읽는 모임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제 그 시기에 고전을 같이 읽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이제 같이 같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저처럼 학교에서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약간 정책적으로도 이런 걸 뭐 담임 선생님을 하시든 뭐 진로 선생님이 하시든 아니면 뭐 학교 안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떤 교과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새로운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어떤 특정 교과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창체 시간이나 이런 걸 빼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사회정서학습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에서 그런 사회정서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효과적인 것도 뭐 명상이나 마음챙김도 있지만 필사나 책 읽기도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문고전이든 독서를 하고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국어과 같으면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또 법적으로 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도 같은 걸 경험하지만 집에서 뭔가 아이들한테 이걸 하라 했을 때 아이들은 뭐 학원도 갔다 오고 학교에서도 뭘 하는데 또 집에서 이걸 하자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어쨌든 먼저, 저는 솔선수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은 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시면서 아이한테 책 읽어라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이제 또 이렇게 고전을 즐기고 좋아하시는 모습, 독서나 글쓰기를 즐기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이제 확신하는 게,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렇게 뭐 제가 책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읽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읽고, 그 다음에 5분이든 10분이든 제 생각을 글을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사실은 되게 바쁘잖아요, 전부. 뭐 저도 사실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내가 30분, 1시간을 책을 읽었다 하면 이게 실현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근데 내가 이제 지하철 기다리면서 뭐 5분 동안 읽겠다. 요즘은 사실 이북이나 이런 게 워낙 도구는 좋은 게 많으니까, 아니면 뭐 가방 안에 작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든지, 저 자체도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자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아침 자습 시간이 뭐 10분, 2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조금씩만 읽어도 5분, 10분이 쌓여서 뭐 한 일주일만 읽으면 사실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읽거든요. 10분이면 한 20, 30페이지 정도 읽는다고 치면, 아이들한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제가 또 이렇게 되게 이제 존경하는 그 작가님이자 교수님 중에 이민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1% 행동 심리학자 그래서 1%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 이런 책도 쓰시고 그 1%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루 1%가 15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15분도 아이들한테는 많다. 이래서 제가 이제 10분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제 스스로도 하루 10분씩 그러니까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손글씨를 예전에는 못 쓰는 게 되게 이렇게 컴플렉스였는데 하루에 5분, 10분 정말 이 캘리펜으로 글쓰기를 연습하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필사에서 올리면 너무 필체가 좋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손글씨 잘 쓴다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뭐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습관이든지 간에 꾸준히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부도 그렇고 영어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10분 고전 독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하루 10분 뭐 독서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일정한 시간을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장소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책상에 앉으면 제가 뭐 읽어야 될 책이나 아니면 감사일기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그걸 한다. 특정한 시간대에 한다. 이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처음, 특히 이제 독서에 입문하시는 분은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걸 도서를 선정한다거나 본인한테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달성 가능한 목표. 그래서 제가 처음 습관 이렇게 형성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저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네. 거기에서 보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목표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변 동료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10분도 많다.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하루 2쪽 읽기를 해라. 그러면 책을 펴면 이미 2쪽이잖아요. 그럼 2쪽 읽는 거는 금방 읽거든요. 근데 저도 2쪽 읽기를 해보면 2쪽만 안 읽게 돼요. 읽으면 이제 재밌으니까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패할 수 없는 거. 그럼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아무리 바빠도 책을 펴면 2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낮은 그 목표로 시작을 해야 달성하기가 좋은 것이고 저는 또 한동안은 하루 1%가 제가 1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책 읽기 15분, 글쓰기 15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타이머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15분 맞춰놓고 타이머를 맞추면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좀 몰입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책을 읽을 때도 책을 뭐 깨끗하게 읽는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책에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딴 생각이 안 나죠. 거기 이렇게 쓰는 자체가 몰입을 이끌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생각도 쓰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어가고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귀찮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달력의 X 표시를 내가 그 체인이 안 끊어지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이 안 읽더라도 한 페이지 읽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혼자 읽으면 읽다가 그냥 슬그머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언을 하고 뭘 하면 저는 뭐 블로그나 어디는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좀 리더가 되어서 내가 그룹을 이끌어가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방법을 이용해서 하루 10분 독서 그리고 이제 하루 10분 필사에도 해당되겠죠.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구를 써보고 생각 쓰는 것까지 좀 연결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고전 책 선정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할까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인문고전 필사임 그 책에는 11권을 실었고, 이제 학생들하고 읽은 10권의 책은 학생들한테 사실 설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접했던 책에서 이제 설문해서 아이들이 이 책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걸 했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아이들이 그 주제가 좀 10대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책이 두께가 두껍지 않거나, 근데 이제 같은 책이라도 출판사마다 이제 버전이 다양하니까 그래도 청소년에 적합한 좀 그런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이 흥미가 있는 주제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읽을 때 10대에 관련된 책, 수레바퀴 아래서나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이런 거를 같이 읽었던 것처럼 주제가 좀 와닿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혼자라면 나는 이 책 절대 안 읽었을 것 같다라는 책도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년 읽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월든 뭐 이런 책은 처음엔 굉장히 제가 어렵게 여겨졌지만, 그거를 특히 뭐 연말에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좀 그 다짐을 다잡게 되는,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 본인의 흥미를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주제로 접근하되, 저는 최대한 다양한 걸 좀 접해보면 결국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문고전 독서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랑 같이 했었던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영어 교과다 보니까, 영어 시간에도 아이들하고 그림책, 영어로 된 그림책 가지고도 이제 같이 읽고 활동을 해보고, 뭐 책을 만드는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마음에 드는 장면을 찾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또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책을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인문고전 필사의 힘에 실린 책에 학생들,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책을 읽었었다고 했는데, 해봤던 것 중에 그냥 제목이나 표지만 보고 이 내용이 어떨 것 같은지 예측을 해봐라 했을 때,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를 예로 들면,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약간 노동하는 아이에 대한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한스라는 아이가 좀 수레바퀴에 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에 누구한테 제일 공감이 가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줄거리를 새롭게 써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일 수도 있는데, 수레바퀴 아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럼 되게 애들이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 장면을 다시 구성해보자 하면 아이들이 뭐 아빠랑 화해해서 되게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수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에게 뭐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작가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이런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사실은 기본 되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을 쓰는 거를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좀 필사해보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 필사로 시작해서 한두 줄 베껴 써보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입혀가는 이런 활동이 좀 기본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어 시간에도 해봤던 것 중에 저희가 어린 왕자를 사실 원서로 좀 읽어봤었는데, 그때도 그 등장인물의 뭐 공감 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등장인물을 만약에 이제 연기를 한다면 뭐 어떤 배우가 어울릴 것 같냐, 이런 질문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아이들이 재밌어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그 작품의 등장인물 중에 누구에 가까운지,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고전 독서 모임,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 그리고 저희 반만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를 하니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걱정도 되었었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그 인문고전 읽은 거에 대해서 이런 뭐 영상 찍어서 교육청에 보내서 뭐 상도 받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를 진짜 막 다 땄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그랬을 때 의외로 아이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글을 읽는 능력이 올라갔고, 뿌듯한 거죠. 아이들도 한 권을 다 읽은 게. 그리고
반응 중에 좀 기분 좋았던 게, 의외로 인문고전이 되게 재밌다. 왜냐면 인문고전도 스토리잖아요. 등장인물이 나와서 이제 스토리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스토리도 되게 탄탄한 스토리인 거죠. 긴 시간 살아남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어떤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듯이, 특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읽을 때 제가 담임하던 애 중에 굉장히 아이들이랑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제 눈치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해서 눈총을 많이 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필사를 하고 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안 그래야겠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은 예전처럼 뭐 체벌이나 이런 거를 못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성찰 일지를 쓰게 하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기 이제 행동이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쓰게 하는데, 그게 되풀이되다 보면 아이들이 좀 기계적으로 늘 했던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필사하고 자기 생각을 써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뭐 작품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도 저는 상당히 그 당시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활동이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주제가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운동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책 내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영화를 학교에서 다 같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중학교 때 그래도 인문고전을 10권이나 애들이 어쨌든 제목이라도 이제 익혔으니까, 나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거 읽고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 했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책만 제가 단순히 읽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반별로 자기 생각, 이 책을 읽고 난 느낌,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문제 해결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아이들한테 문제를 찾으라면 잘 못 찾으니까 등장인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는 약간 기술적인 면이 들어간 게 노벨 엔지니어링이지만, 고전에서 어떤 등장인물, 예를 들어서 주인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어떤 점에서 주인공이 너는 공감이 되고, 만약에 뭐 이걸 다시 너희가 이야기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마지막 결말을 바꿔보다든지,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써보면서 저는 아이들이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하고 나중에라도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 막 30일 안에 뭐 100권 읽기 이런 것도 한번 그런 팀에도 들어서 막 읽어보려고 했었고, 물론 이제 다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봐야지 진짜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제 필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쓴 인문고전 필사힘은 필사보다는 초서를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구성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 제시된 문장을 베껴 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써보고, 근데 자기 생각을 쓰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질문을 넣었거든요. 그 작품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넣어서 거기에 답해보게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또 질문도 만들어 보게 하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많은 작품을 읽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인문고전 필사임 책에 있는 그 정도만 해서 계속 자기가 질문에 답하는 연습만 해도 저는 엄청난 아이들이 사고력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 읽는 부담도 사실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필사 플러스 초서가 굉장히 학생들이 좀 인문고전 어떤 책에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체가 저는 좀 공부에도 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분히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공부에도 다 전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을 바꾸는 인문고전 필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시간을 사실은 투자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사실 빨리 끝내면 저도 이제 매일 사실은 책 나온 이후에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해서 다른 분들한테 막 제 책 사서 필사하세요 하면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 필사를 해서 제가 지금 100일 넘게 필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활동지에 그 질문, 제가 만든 질문에 다 대답하는 날도 있지만 좀 바쁜 날은 그냥 필사하는 데서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간대를 정해서 아까 독서할 때와 마찬가지로 5분이든 10분이든 필사하는 시간을 일단 정하시고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든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하시든 아니면 나는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뭐 머리 식힐 겸 하겠다. 일단 딱 시간대를 정해서 약간 몸이 기억하게 이 시간에는 내가 무조건 한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사할 부분을 이제 막연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이들 뭐 받아쓰기, 베껴쓰기 하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이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이제 최소한 문장 단위로 조금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보시면 그게 문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쓸 때는 마치 내가 쓴 문장처럼 조금 외워서 조금 필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고전 책 처음 읽는다면 무엇을 읽을까요? 제가 이제 2022년에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이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을 해서 이거는 되게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주제였어서 이제 다른 뭐 여러 청소년들에게도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 아까 계속 제가 예시를 이제 들었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좀 아이들이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스라는 그 10대 소년이 이렇게 굉장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을 이입할 수 있는 좀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읽어보면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스가 이렇게 행동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이 이렇게 했으면 한스가 상처를 덜 받고 안 그랬을 텐데 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니까 자기를 또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작품도 이제 상당히 재미있어서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저는 책을 먼저 읽고 나중에 그런 작품을 같이 이렇게 영화도 뮤지컬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앨리스가 토끼굴에 들어가서 뭐 몸이 커지기도 하고 막 작아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이제 모험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고 또 의외로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책도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다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 했고 아이들이 의외로 또 이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를 풍자하고 있는지도 아이들이 좀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흥미 요소가 있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읽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 아래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작가가 쓴 다른 작품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데미안이라든지 시타르타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왕자 쓴 생텍쥐베리가 또 뭐 야간 비행이나 인간의 대지나 뭐 이런 작품도 썼는데 그 작가의 생애랑 좀 다 연결이 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문고전 필사의 힘에도 그냥 단순히 필사 문구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일부러 작가 소개하고 작품 해설을 짧게나마 넣어뒀거든요. 그 이유가 학생들이 좀 인문고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책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배경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주변 동료들이랑 이렇게 필사를 해보면 이 작품은 제목만 들어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지 몰랐다. 내가 읽을 때는 이 문구가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막상 필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든지 아니면 미처 읽지 못한 책은 필사하고 나서 그 책을 찾아서 다시
완독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육의 민족 구독자님, 네, 오늘 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인문고전 필사님 책에 보면 스마트폰 대신 필사 이거를 약간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문구로 해서 이렇게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먼저 카피를 뽑아주셨는데 정말 저도 사실은 많이 찔리는 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제가 필사하는 순간은 뭔가 좀 힐링받는 느낌이고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그 동료들을 보면 물론 자녀와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녀와 함께 필사하면서 이제 공통적인 대화 주제를 찾아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저는 이제 또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물론 그걸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좀 학교에서 많이 담임 선생님들이 아침 자습 시간에 같이 한다거나 학교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만들어서 필사를 같이 꾸준히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 지도면에서 좀 힘든 이런 학생들에게 뭔가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활동으로 좀 필사가 저는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부터 좀 필사를 실천해 보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